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몸,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특 강의 정치를 맡은 박봉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입법과정과 입법부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통치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입법부,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는 요즘 정말 가창력 깜짝 놀랐습니다. 김범수 씨가 부르고 있는 후회가 싫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후회가 싫어요. 정말 후회하기 너무 싫은데 여러분들 했죠? 선생님이 그 수능 특강 공지사항에 4월이 되고 그래서 글을 올렸는데 3월에 대한 후회를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 2월 방학 기간을 정말 밀도 있게 보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보냈었지 하면서 후회하면서 새 학기 딱 3월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잘 지켜야지 다짐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3월이 다 딱 끝나고 나서 딱 보니까 또 후회가 남고 또 자책하고 그러셨죠. 그쵸? 정말 후회가 싫습니다. 선생님도 똑같이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후회하고 다시 다짐하고 또 똑같은 거 반복하고 그러니까 정말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4월달 말에 가면 여러분들 그 싫은 후회를 또 하고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3월보다는 좀 덜 할 수 있었으면 그랬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4월은 조금 후회를 좀 덜하고 5월 조금 덜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후회는 할 수밖에 없는데 싫으니까 조금씩 줄여갑시다. 네. 했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국회 이야기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국회 운영 그리고 국회의 권한 이렇게 두 가지 남았습니다. 네, 의회주의의 위기하는 그 부분은요, 여러분 그 행정국가화 현상하고 이게 짝꿍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부 할 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넘기고 지난 시간 이어서 의회의 의사진행 원칙, 국회 운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이제부터 할 거예요. 네, 얘네들이 왜 이렇게 다 조그맣지?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분필이 많이 안 보이나요? 또 이렇게 그러시대요. 그렇구나. 안 써야 되겠다. 네. 그래서 여기 이런 색은요, 오렌지색은요? 네, 그거는요. 괜찮겠죠? 아닌가?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정족수 원칙 했고요. 그쵸? 뭔가 결정하는데 만족할 만한 숫자를 정해놓는 거죠. 의사 결정하는데 만족할 만한 숫자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결 정족수 받고 특별 의결 정족수 진짜 많은데요.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안이 나왔을 때 숫자가 나오면 그때 한꺼번에 익혀라. 그때 익히고 그 외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익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육과정 바깥을 벗어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회의 공개의 원칙. 우리 대표들이 어떻게 회의하는지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그 의사결정의 민주성, 공정성 이런 거 달성하기 위해서다라고 지난 시간 끝에 말씀을 드렸었고 자꾸 진짜 파워레인저 같대요. 보니까 어깨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참 네. 그래서 회의 공개의 원칙이 있는데 비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이나 그랬을 때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국회의장이 요구했을 때 비공개할 수도 있다. 비공개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회기 계속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이거 둘 다 회기 계속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두는 이유 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기 계속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국회 구성하면서 교섭단체하고 각종 위원회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그런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역시 효율성이었고 그 다음에 교섭단체 두는 이유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성 말씀을 드렸었죠.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럼 회기 계속의 원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 이 방송이 나갈 때쯤 4월 4일을 지나쳤겠죠. 4월 5일 날 그 국회 일정표를 보니까요. 299차 회기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지났겠죠. 이제 이거 하면 299차고요.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드는 건 294차, 295차.
5차. 그래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296차, 297차, 298차.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299차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1년 내내 회의하는 거 아니라고. 정기국회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나 대통령의 요구로 임시회의가 열린다고요. 그러면 정기국회 뭐 몇 차, 그 다음에 몇 차 계속 순서를 달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94차가 정기국회였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295차 임시국회가 열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296차 임시국회, 297차 임시국회 이렇게 이게 횟수 차수입니다. 이게 바로 회의 기간이고요. 그래서 회의가 열려서 끝나는 것까지를 회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기회의에는 어떻게 했냐면 국정감사도 하고 예산안 심의 확정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법안심사. 법안심사는 정기국회건 임시국회건 국회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법안이 제출이 돼요. 선생님 찾아봤더니 지금 나온 법안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률 개정안, 그리고 학교 교습 및 과외에 대한 법률안 막 이런 것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서 국회 홈페이지에 가서 입법 관련해서 이렇게 찾으시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법률안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법률안, 법률 개정안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법률안, 별표 법률안, 세모 법률안 정말 많은 법률안이 제출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회의해보자고. 그래서 이거 법 만들지 개정할지 해보자고. 선생님이 지난 개념 강의에서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 이상 좋은 설명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들어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할게요. 자, 294차 정기국회 때 정말 많은 법률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요. 정말 많은. 그래서 이 동그라미 법률안은 잘 처리가 됐어요. 회의 열려서 본회의 때. 그리고 이 별표 법률안은 부결이 됐어요. 부결. 부결은 뭐냐면 이거 아니야.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요. 여기까지 딱 부결했는데 294차 정기국회가 끝나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세모 법률안은 미처 의결하지 못한 거예요. 의결하지 못했어요. 의결하지 못했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회의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정기국회는 100일이 안 되게, 임시국회는 30일이 안 되게. 그 기간 동안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제출된 법률안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이 있더라는 거죠. 이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은 어떻게 하냐면 의결되지 못했으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음 회기 295차 이 회기 기간에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심의한다. 이것이 바로 회기 계속의 원칙입니다. 왜냐면요, 이때 시간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의결하지 못했어요. 의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걸 아예 없애버리면, 폐기해버리면 다음 295차 회의 기간에 이거 제출했던 국회의원이 또 똑같은 법률안을 또 제출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동일한 법안을 다시 제출하게 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 회기에서 미처 의결하지 못한 것은 그냥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의논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바로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다 뭐라고?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회기 불계속의 원칙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는 여기서 미처 의결하지 못하면 바로 그냥 폐기해버려. 그리고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이지 못하죠. 근데 그 회기 불계속의 원칙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다음 회의 시간에 상황이 바뀌고 정세가 바뀌고 그 다음에 다음 회의 시간에 되면 의원들도 바뀔 수도 있는데 똑같은 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 맞지 않다라고 거기는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진행의 원칙 중에 효율성을 좀 강조해서 똑같은 법률안인데 의결되지 못했다고 폐기해버리고 또 똑같은 거 다시 제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너무너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회기 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네. 그럼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을 보도록 할게요. 일사부재의 원칙은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294차 정기국회 때 보니까 동그라미 이 법안은 처리가 되고요. 이건 처리가 됐습니다. 잘 처리가 되고 지금 이제 별표예요. 별표 법안은 네, 부결이 됐어요. 이건 아니야 라고. 이건 아니야 라고 부결. 아니다 라고 결정이 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게 너무 많아요. 세모도 있고 또 다른 조그만 세모 등등등등 많은 법안들이 밀려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부결된 법률안을 이 같은 동일한 회기 시간에 부결된 법률안을 동일한 이 같은 회기 시간에 다시 토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원칙. 한다는 원칙이 바로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이거 동그라미 잘 처리하고요. 별표 와서 이거 부결되기로 처리했습니다. 이거 아니야 라고 처리한 거예요. 부결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되죠. 세모 있고 또 조그만 세모 있고 또 다른 진짜 많은 안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부결돼서 이미 결정을 딱 난 걸 가져다가 이거를 가져와.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 또 한 번 얘기해보자. 아니야. 한 번만 더 얘기해보면 달라질걸? 계속 이것만 붙들고 있게 되면 어때요? 정말 많이 밀려있는 다른 그런 법안들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되죠. 그쵸? 이거 역시 어때요? 국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부결됐어. 아니야. 라고 된 것은 이 동일한 회의 시간에는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말자라는 게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부결된 거 가지고 갔다가 다시 얘기하자. 또 한 번 얘기해보자. 다시 해보자. 라고 해서 이 회의를 아예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이거의 목적은 소수파에 의한 부결됐다는 건 소수니까 부결된 거죠. 그쵸? 소수파에 의한 의사 진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소수파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필리버스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자, 회기 계속의 원칙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마지막으로만 딱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회기 계속의 원칙은요. 그 회기 기간에 294차 그 회기 기간에 미처 의결하지 못한 안건이 있으면 다음 회기 시간에 계속해서 한다. 다시 제출하고 하는 그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일사부재의 원칙은 뭐냐면 그 회의 시간에 부결하고 결정난 거, 부결 아니야 라고 한 것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정말 다른 중요한 것들을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경우 없도록 하겠다. 역시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의결되지 못한 거 계속 가는 거고 부결된 거는 같은 회기 시간에 안 하는 겁니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의사진행의 원칙 다 이제 해봤습니다. 확실히 아셨죠, 여러분?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네, 꼭 나오니까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 권한. 국회의 권한은 선생님이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아주 가장 중요한 입법에 대한 권한이 있고 두 번째는 재정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재정에 대한 권한. 세 번째는 국정 감시, 나라 정치 감시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헌법기관 구성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헌법에 만들라고 써있는 기관을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헌법에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써있는 그거 헌법기관. 그 다음에 감사원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헌법기관. 헌법에 써있는 국가기관은 헌법기관이라고 하고요. 그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 국회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국회의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입법이죠. 그래서 입법 가장 출제가 많이 됐고요. 재정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기출문제 한 3문제 풀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재정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 감시, 통제에 대한 권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에는 요 3가지가 거의 출제가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법에 관한 권한부터 먼저 보면 입법에 관한 권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헌법이죠, 헌법. 헌법에 대해서 개정을 발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것. 개정을 하자라고 발의하고 그리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안. 법률안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제정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약입니다. 조약.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우리가 사단원 가게 되면 조약 배우게 될 텐데 이 조약이라고 하는 건 외국과 체결하는 거잖아요. 명시적인 합의, 눈에 보이는 합의죠. 그렇죠? 근데 이 조약이 국내 법률의 효력을 갖습니다. 법률의 효력을 가져요. 그럼 보세요. 국회가 바로 입법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 조약 체결은 행정부에서 주로 이렇게 딱 주도하잖아요. 행정부가 조약을 딱 체결해오고 입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왜?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정부 주도로 해서 조약을 체결해 오거나 그랬을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 국내 법률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조약 체결,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비준. 비준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 최고 의사결정권자.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동의를 비준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가서 조약 체결 안 해오잖아요. 조약 체결단을 꾸려가지고 그들이 해갖고 오죠. 그러면 대통령이 오 잘했네 라고 동의해 줄 때 그때 대통령이 오 잘했네 라고 하려면 국회가 먼저 그래 오 잘했네 해도 돼 라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가 있었을 때 대통령은 비준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가 동의해 줄 때 비준할 수 있다라는 거.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헌법 개정, 그 다음에 법률안 개정과 제정에 대한 것을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 네, 교재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의 필수자료 2번에 있는 내용들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그럼 되게 조그만해요. 그래도 여러분 다 교재 있으시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보면 법률 제정 절차부터 나왔습니다. 법률 제정 절차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거의 전체가 다 기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세세히 숫자까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법률을 제정할 때 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과 정부 둘 다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몇 명 이상? 10명 이상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교섭단체 국회의원 몇 명 이상을 갖는 소속 정당이나 모임한테 준다고요? 20명이에요. 네, 교섭단체 20명.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고 제출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 10명입니다. 10명. 10명 이상이 서명해갖고 이렇게 낼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정부가 낼 수 있어요. 이게 뭐였죠, 여러분?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 원래 엄격하게 권력 분립이어야 되는데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원 내각 제정 요소입니다. 제적 요소. 그리고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무회의 다음 시간에 배우게 돼요. 국무회의에서 나라의 업무에 관한 회의에서 심사숙고해서 의논한 다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거죠.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국회의장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국회의장 반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장한테 제출을 해요. 되셨습니까? 그럼 반장한테 제출하면 반장이 제출된 법률안을 반장이 직접 하지는 않겠죠. 복사해서 의원들한테 나눠주고 그것을 먼저 상임위원회에다 넘깁니다. 여러분 왜 상임위원회 생기는지 아시죠? 법률안이 넘어오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거 얘기하고 하면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또 효율적으로 법률안 의결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제도를 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임위원회한테 넘깁니다. 국회의원 10인 또는 정부가 국회의장한테 내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한테 넘기죠. 그렇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고 나면 그걸 본회의로 갑니다. 본회의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네, 여기 본회의로 넘깁니다. 여러분 본회의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요. 일반 의결 정족수가 들어갑니다. 일반 의결 정족수 어떻게? 제적
과반수. 그리고 이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 일반 의결 정족수,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반 의결 정족수가 쓰인다. 거의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 일반 의결 정족수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이요, 15일 이내에 널리 알려야 돼요. 공포. 그럼 대통령이 공포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요즘은 전자관보라고 해서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딱 널리 알립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자관보 쳐보시면요, 공포된 법률안이 쭉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면요, 보통의 20일 이내에 이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통령이 이 딱 법률안을 보고, 이거 법률안은 헌법에도 위배되고, 이거 법률안 만들어 놔봤자 집행할 수도 없는 그런 법률안인데? 라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부권인데, 예, 대통령제 아주 특징이죠. 그쵸?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법률안 제한권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고,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제를 하고 있으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받아들여서 법률안 제출권도 있고 제한권도 있고 법률안 거부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요, 환부 거부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법률안이 이렇게 왔잖아요.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한테 왔어. 그럼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법률안 별로예요. 공포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책상 서랍에 넣어놔요. 보류. 넣어놓고 공포 안 해요. 그걸 보류 거부라고 합니다. 넣어놓고 공포 안 해버리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보류 거부 안 됩니다. 예, 넣어놓고 공포 안 한다고 해서 법률안 아닌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공포 안 하거나 15일 이내에 공포를 안 하거나 환부 거부하지 않으면 그건 법률안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류 거부는 안 되는 거예요. 공포하지 않는 그 거부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안이 별로야라고 해서 거부하려고 할 때는 돌려보내요. 그 이유를 써서 돌려보냅니다. 환부하는 거부만 됩니다. 이 돌려보냈잖아요. 돌려보내면 다시 이제 이 과정을 거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재의결을 합니다. 재의결을 할 때는 저번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률안을 강력히 원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의결 정족수는요, 이 의결을 했을 때 썼던 일반 의결 정족수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이 출석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을 때, 그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주 중요한 법률 제정 절차라든가 헌법 개정 절차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정족수들 있죠?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법률안 제출할 수 있다? 10명. 그쵸? 그 다음에 대통령은 그걸 받고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된다? 15일.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아니면 15일 이내에 돌려보내는 거부를 해야 됩니다. 공포도 안 하고 돌려보내는 거부도 안 하면 그냥 그 법률안은 법률안이 된 걸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어쨌든 돌려보내는 거부를 했다라고, 거부권 대통령제의 특징, 돌려보내는 거부를 했을 때 다시 이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때는 제적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 이때보다 세죠. 이때 과반수였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한테 가고요. 그때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삐져서 만약에 공포 안 해요. 예, 공포 안 하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국회의장이. 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법률안 제정 절차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데 시험에 나왔던 것인데 빠진 것을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국회의장이요. 그쵸? 상임위원회한테 먼저 넘기죠. 전문적인. 그쵸? 뭐 외교통상위원회, 그쵸? 뭐 그다음에 국방위원회 하는 그렇게 상임위원회한테 그 해당되는 법안을 먼저 넘깁니다. 그럼 여기서 보고 이 법률안 좋은데 해가지고 여기 상임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손들고 거수를 해가지고 다수결을 해가지고 좋은데 하고 넘기면 바로 본회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 가운데에 법제 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갑니다. 자,
이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제출하잖아요. 이런 법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이 진짜 신문 많이 봤으면 좋겠어서 고등학생들이 신문 볼 때는 그 신문값을 국가에서 대주도록 하자라는 법을 만약에 냈다라고 해봅시다. 예? 그럼 냈어요. 그럼 국회의장이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뭐 신문 보고 막 이러는 거니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위 거기서 이제 했어. 너무 좋은데. 그리고선 바로 본회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대해서 법으로 좀 다듬고 법률적인 용어 있잖아요. 그런 용어. 그걸로 다듬고 정말 법이 법답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들이 이거 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냥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제출한 것을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이 법제사법위원회, 요거랑 요거 사이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말 법을 법다운 용어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선 본회의로 가게 되죠. 되셨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짝짝짝 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더 남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없애자라고, 그거 없애는 법 하자라고 하니까. 뭐냐면, 보세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한 다음에 본회의로 붙이는, 중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들려서 본회의로 붙이는 이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상임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거야. 법률안이 표류. 즉 여기서 통과를 안 시켜줘. 여기서 통과해야지 본회의 가서 막 표결하고 그럴 텐데 여기서 통과를 안 하고 표류 상태야. 계속. 예, 심의도 안 하고 계속 여기서. 그랬을 경우에 국회의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여기 상임위원회 무시하고 이쪽으로 쫙 넘겨서 가는 것. 이것을 직접 상정 혹은 직권 상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권 상정, 직접 상정. 근데 이 직권상정을 실제로 단행했던 국회의장도 이 직권상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 직권상정을 했을 경우에는 여당과 야당이 무지막지하게 싸울 때가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했었고 그 전에 열린우리당 때였나요? 사학법을 직권상정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거에 대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미디어법, 사학법 이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니까 여기서 계속 표류하고 안 한다 막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여당인 국회의장이 그냥 바로 본회의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럼 본회의는 보통 여당이 많으니까 표결을 하면 이기게 되니까 여기로 이렇게 바로 붙여버리는 거. 네. 직권상정이라고 하고요. 이땐 여야 간에 아주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때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직권상정을 단행했던 국회의장도 이 직권상정 제도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이 직권상정을 없애는 그런 법률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 자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숫자 자체들, 그런 것을 완전히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많은 것들과 헷갈리면서 막 이게 섞여가지고 정말 간단한 건데 틀려버리는 그런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작년 수능 문제를 보면 이거 숫자로 조금 장난을 쳤죠. 예. 그래서 뭐 국회의원 5명 이상, 뭐 이렇게, 네, 장난을 막 쳤습니다. 20일 이내 공포,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정말 사실은 간단한 거고 우리가 성실하게 공부해놨으면 안 틀릴 만한 것인데도 막상 시험 현장에 가게 되면 막 틀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웁시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지워서 이제 헌법 개정 절차 볼게요. 헌법 개정 절차는 훨씬 간단합니다. 법률 제정 절차보다는요. 네, 보겠습니다. 자, 헌법 개정이 선생님이 이 3단원 들어오면서 말씀드렸지만 1987년에 있었고 그 뒤로 20년 동안 없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의 헌법이 그 이전의 헌법보다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헌법이기 때문에 아마 막 빈번한 헌법 개정이 없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헌법 개정을 보지 못했으니까 예, 봤나요? 87년생 아니죠, 여러분? 90 몇 년생이죠, 그렇죠? 네, 87년생일 수 없지, 20살 안 넘었으니까.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절차를 보시면요. 첫 번째 제안을 합니다. 개정하자고. 그 전에 그 87년 이전의 헌법은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뽑는 방식이었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자. 그리고 지방자치하자. 막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헌법을 개정하자고 국회 제적 과반수가 제안하고요. 대통령이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알아두세요. 국회의원 과반수 그리고 대통령이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고, 널리 알립니다.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요. 우리가 지금 보면 법률안이 어떤 게 개정됐는지 제정됐는지 잘 모르죠. 찾아보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법률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데, 왜냐하면 법률을 만드는 건 우리가 우리의 대표한테 위임했으니까. 그런데 이 헌법 개정, 이거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자라고 제안을 했으면 이 어떠한 내용의 헌법을 개정할 건지 우리 주체인 국민한테 알려야 돼요. 이게 국민한테 알리는 과정입니다.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순서 꼭 알아두세요. 먼저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한테 알려야 돼요. 20일 이상 알려야 됩니다. 이게 알린 지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먼저 의결합니다. 우리의 대표기관이 먼저 의결을 해요. 어떻게?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그 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의 요건을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해놨어요. 빈번하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나라를 운영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 최고의 법이 빈번하게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여러분, 법률안 의결할 때 어땠어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출석한 사람의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회의원 299명인데 300명이라고 쳐봅시다. 300명 중에 과반이 출석하면 150명이고 150명 중에 과반 75명 이상, 76명이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151명이 되고 과반이니까 151명이 되고 이거의 이상이니까 170 맞나요? 75, 76. 76명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300명 중에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이 좋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의결 정족수보다 정말 엄격한 요건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국민 투표를 하죠. 왜? 국민이 헌법의 주체니까. 헌법을 만들고 하는데 개정하는데 국민이 주체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국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서 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바로 즉시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없어요. 왜? 국민이 좋다고 했는데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그거 거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부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안하고요. 과반수,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제안하고 20일 이상 공고하고 그 다음에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국민투표 거친 다음에 즉시 공포한다. 거부권 없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재정에 관한 권한이에요. 예. 여러분, 당연히 국가가 운영하는데 우리 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돈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서 세금의 종목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돈을 거둘지와 세율은 국회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이 정하도록 했죠.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볼게요.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그리고 결산심사도 합니다. 네.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내년주 1년 동안 어떤 부분에 사업을 하고 어디다 지출하고 할 그 계획을 세우는 거 있죠. 돈이랑. 계획을 세우는 것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원들이 쫙 보고 이건 돈 낭비인데 이건 좋은데 이건 어쩐데 라고 하면서 정말 국민의 세금을 잘 쓰려고 하는 것인지 먼저 심의하고 확정해줘요. 그래서 국회에서 좋아 이대로 집행해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큰 권한입니다. 언제 한다고요? 정기국회 기간에 한다고요. 그 다음에 결산심사. 이제 다 썼어요. 1년 동안 막 정부에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정말 제대로 잘 썼는지 그 심사도 국회에서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대표기관이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이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산 심의 확정 절차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 과정은 실제 이렇게 문제, 이 그림 그대로 해가지고 좀 몇 군데 생략이 되기도 하지만 그대로 한 2번 정도 최근 3년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봐두세요. 예산안 심의 의결 절차, 보면 정부가 제출합니다. 정부가 우리 돈 이렇게 쓸 건데요, 이런 사업 할 건데요 라고 정부가 국회의장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나와가지고 정부 이제 뭐 국토해양부 무슨 부 나와가지고 보건복지부 나와가지고 이런 사업 할 거예요, 뭐 사업 할 거예요, 그래서 돈 얼마 들 거예요, 이렇게 직접 이제 연설을 해줘서 이야기를 하죠. 당연한 과정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먼저 해줘, 그렇죠? 법률안하고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과정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 들어가 있지만 이거 빼고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한테 가고 그리고 본회의 통해서 공고한다. 라는 거. 그렇죠? 예산안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과정이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정부가 그 돈 어디다 쓸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그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이런 돈 쓰겠어? 라고 하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보는 거고 보건복지부가 이런 돈 쓰겠어? 하면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막 먼저 보는 거야.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상임위원회를 지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말씀드렸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아예 상설로 생겼다고.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돈 쓸 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런 특별한 위원회를 줘서 이 특별위원회가 아주 종합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회의를 가서 본회의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일반 의결 정족수. 어떻게? 예,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정부가 제출한 그 뭐 예산안 좋은데 그러면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과정만 예산안이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써 있고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니까 정부가 연설을 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방금 전에 봤던 법률안 개정 과정에서 보면 국회의장이 쭉 해서 여기 본회의로 바로 보내는 거 있었죠. 이거 뭐였죠, 여러분? 직권상정이었죠. 그렇죠? 상임위원회 여기 탁 빼버리고 여기 바로 보내는 거 직권상정 있었죠. 그렇죠? 예산안 심의 의결할 때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로 바로 보내는 이 직권상정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왜? 순서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해야 되고 종합심사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직권상정 안 된다라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예산안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제출해서 저 1억 쓰겠습니다 라고 제출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보고 예비심사하고 종합심사하는 과정에서 무슨 1억이야? 1,000만 원만 써. 예, 뭐 이렇게 수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 대표로서 감시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수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다음 회기가 시작되기 전, 다음 회기가 아니죠. 회계연도죠. 개시 100일 전에 이걸 제출합니다. 여러분 회계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이 돈을 쓰는 거 시작하기 전년도 100일 전에 이 예산안을 90일 전이군요. 90일 전. 네. 90일 전에 이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요. 언제냐면 9월 2일. 매년 9월 2일 정도가 되면 정부가 이렇게 내년에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제출을 해요. 이런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면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30일 전. 다시 말하면 한 12월 2일 정도가 돼요. 그해 12월 2일까지 그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확정했어 라고 해서 해줘야 돼요. 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 2달간의 기간 동안에 예산안 심의 확정을 제대로 끝낸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의 확정을 못 해주는 거지 12월 2일까지. 그쵸?
그럼 어떻게 내년도 사업은 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일단은 한대요. 그래서 이 시를 딱 맞춰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예산안 심의 의결은 정기국회 기간에 한다. 맞죠, 여러분? 정기국회 기간. 매년 1년에 딱 한 번 있는 정기국회 기간에 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고요. 절대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뛰어넘고 할 수 없다. 이런 순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의 내용을 그 가운데서 수정할 수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그런 권한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재정에 대한 권한까지 봤어요. 이제 국정감시 권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 국정감시. 견제 권한. 첫 번째로 볼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입니다. 감사와 국정조사. 감사는 이게 정기국회 기간에 한다고요. 정기국회 기간. 매년 한 번 있는. 보통 9월 달이 돼요. 예, 정기국회 기간에 하고 이 국정조사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었을 때, 이 요구가 있었을 때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의 차이점은 이 국정감사는 나라 정치 전반에 대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데 이 국정조사는 아주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국회는 정기국회 기간이 열리는 9월 달에 1년에 한 번씩 나라 정치 전반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불러다가 제대로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회에서 한 400~500개 기관을 이렇게 선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무슨 부, 그리고 EBS도요. EBS도 국가에서 투자한 그런 공기업인가요? 맞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딱 이제 불러다가 왜 수능특강 교재는 그 돈을 받았니? 예, 그리고 얼마를 팔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했니? 라는 것들을 국회의원이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대답하면서 그 1년 동안 너네 EBS는 참 잘했구나.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국정감사입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근데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정 사항이 있을 때 요즘 국정조사하자고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구제역 파동 아주 난리였죠. 그렇죠? 정말 많은 동물들 매몰되고 농가들 힘들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한 국회의원이 이 구제역 파동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대처하고 제대로 잘했는지 한번 조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정조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었을 때 하는 것, 이 국정감사는 아주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라 정치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되셨죠,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감시를 합니다. 두 번째, 국회는요 각종 동의권 또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해주지 않거나 승인해주지 않으면 그 행정부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권한이죠. 그러면 동의하고 승인의 차이는 뭐냐면 이 동의는 이 행정부에서 뭔가 하기 전에 이거 우리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동의해줘 하는 거. 그러니까 사전. 하는 걸 동의라고 하고요. 승인은 행정부에서 다 일 벌여놓고 난데 우리 이런 일 했는데 허락해줘 라고 하는 걸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후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동의권의 예로는 뭐가 있냐면 동의권의 예로는 국군의 해외 파병, 선전포고, 그 다음에 일반 사면 이런 것들. 또 여러분 생각나세요? 우리나라 군인들을 이라크 파병할 때 그러면 파병하겠어 라고 그냥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로 하여금 우리나라 군인들을 이라크 파병하려고 하는데 동의해줘. 파병하기 전에 사전에 동의해달라고 말합니다.
네. 나라 정치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니 그걸 말릴 수도 있고 하게 할 수 있는 정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국군의 해외 파병이라든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선전포고를 할 때도 선전포고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줘. 아직 하기 전에 또 일반 사면권 대통령이 사면하려고 하는데 동의해줘. 동의 안 해주면 사면할 수 없다는 거죠. 감시, 견제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승인권은 사후입니다. 사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승인권을 할 때는 어떤 때냐면 바로 이럴 때예요. 긴급 명령,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일 때. 처분 및 명령.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긴급하게 명령, 긴급하게 경제상의 명령을 한대요. 다시 말하면 국가가 뭔가 이렇게 막 정책을 집행하고 뭐 할 때는 법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국회를 소집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할 시간적 여력이 없을 때 그럴 때 아주 긴급한 상황일 때 대통령은 먼저 명령합니다. 위급한 상황일 때. 먼저 그 경제에 대해서 먼저 명령합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말해요. 저기 가서 이제 그 국회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긴급 명령했는데 동의해줘라고 예 동의 허락해줘 사후 승인해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사후 승인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동의 승인권은요 그래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긴급 명령했는데 국회가 사후에 허락해주지 않으면 이거 다 철회해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다 없었던 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사전 동의, 사후 승인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교재로 하면 114페이지입니다. 지금 114페이지의 국회의 권한에서 입법에 관한 권한, 그리고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감시 통제에 관한 권한 중간 정도까지 봤습니다. 국회에 관한 권한 4가지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입법, 그리고 재정, 그리고 국정 감시까지 해서 이 3가지는 거의 정말 매번 출제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입법에 관한 그 권한을 설명할 때 지금 여기 필수 자료를 통해서 이게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여기 국회의 권한을 다 하지 못했거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필수 자료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하셨나요? 아니면 직접 그리셨나요? 예, 필수 자료에 있는 그 부분들은요. 한 번쯤은 여러분 노트에 혹은 여백에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려보시라고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부분 단순 암기해야 되고 예, 그래서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선생님 설명 듣고 그리고 하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꼭 반드시 5분 복습해 주시고요. 5분 정도만 딱 한 번만 더 머릿속으로 다시 한 번만 재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입법 과정 하는 부분 그리고 예산안 심의 확정하는 부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시면서 직접 그려보시면서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이 부분 조금 정리하고 또 행정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